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제3부로 이어집니다. 컴퓨터 정치. 문명은 관료제와 신화의 결합으로 탄생한다.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는 새로운 유형의 관료제로 이전에 보았던 어떤 인간 기반 관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빈틈없다. 이 네트워크는 상호 컴퓨터 신화도 만들어낼 텐데 이는 인간이 만든 어떤 신보다도 복잡하고 낯설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잠재적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잠재적 단점은 인류 문명의 파괴다. 제국주의 정복, 세계대전, 대량 학살. 전체주의 정권은 인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끔찍한 실험이었다. 20세기 말에도 인류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21세기에 전하는 메시지는 암울하다. 인류가 증기기관과 전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그토록 끔찍한 교훈이 필요했다면 생명공학과 AI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 21세기 기술은 20세기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리고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제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산업사회를 구축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20세기 말에는 분명해졌다. 이런저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은 길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강력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통해 우리는 지나친 광신주의를 제한하고 실수를 인식한 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세기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찾아내 수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자정장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21세기의 새로운 정보기술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실행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만일 정부나 기업이 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회 통제가 아닐까. 하지만 컴퓨터가 완전한 감시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술은 좀처럼 결정론적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감시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시대에 민주주의가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기본 원리들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원리는 선이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정보를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이미 의료 서비스 같은 수많은 전통적인 관료 시스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원리다. 변호사, 회계사, 치료사가 우리에 대해 축적하는 정보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전체주의 감시 체제의 등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두 번째 원리는 분권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립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경찰, 은행, 보험회사의 데이터베이스와 병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상사도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민주주의 원리는 상호주의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경우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세무서나 복지기관이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과세와 복지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나쁜 것은 모든 정보가 한 방향, 즉 아래에서 위로만 흘러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균형이 필수다. 정부와 기업은 종종 하향식 감시 도구로 쓰기 위해 앱과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강력한 상향식 도구도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뇌물수수나 탈세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지 감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번째 민주주의 원리는 감시 시스템에 항상 변화와 휴식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억압은 인간의 변화 능력을 부정하거나 휴식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새로운 감시 기술은 특히 사회신용제도와 결합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카스트 제도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거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최신 지침에 따라 행동과 생각, 성격을 끊임없이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가 강력한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는 지나친 경직성과 지나친 유연성이라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역사에는 인간의 변화 능력을 부정하는 경직된 카스트 제도가 무수히 많았지만 인간을 점토처럼 빚으려고 시도한 독재자들도 많았다. 두 극단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국가 의료 시스템에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려면 알고리즘이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정 장치를 만들어 둬야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감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두 번째 위협은 자동화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1928년 독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나치당은 3%도 득표하지 못했다. 하지만 1929년 금융위기와 뒤은 세계 불황으로 독일의 실업률은 25%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너지고 히틀러는 독일의 절대적인 독재자가 되었다. 3년간 최대 25%의 실업률이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민주주의를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 정권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자동화로 21세기 고용시장이 큰 격변을 맞으면 민주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도 등장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블로거, 드론 조종사, 가상세계 디자이너 등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다. 2050년에 인간의 모든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새로운 직업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다. 충격을 완화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2050년의 고용시장과 관련이 있을 만한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의 움직임은 우리의 직관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온 기술들이 오히려 더 쉽게 자동화되고 우리가 경시하던 기술은 훨씬 자동화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예로 설거지보다 체스 게임이 자동화하기 더 쉽다. 또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보다 자동화하기 쉽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사례가 설거지나 간호가 영원히 자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2050년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지적 능력 못지않게 운동 능력과 사회성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람들은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은 자동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치료사나 교사까지 정서 기능을 요하는 직업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모두 잘못된 가정이다. 단 정서 지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면 컴퓨터는 정서 지능에서도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AI는 스스로는 아무런 감정을 지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고용시장은 매우 불안정할 것이며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하여 재훈련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3년간의 높은 실업률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쥐어줄 수 있었다면 고용시장의 끝없는 혼란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 알고 있다. 2010년대와 20년대 초반까지 민주주의 정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는 보수 정당의 자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대화였다. 진보는 전통과 기존 제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더 나은 사회 구조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보수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불공평해 보여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몇몇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는 정책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보수는 지금까지 대체로 합리적으로 작동해온 것을 보존하는 데 헌신한다. 폴란드의 보수는 카톨릭이고 스웨덴의 보수는 프로테스탄트이고 인도네시아의 보수는 무슬림이며 태국의 보수는 불교도다. 1980년대 소련에서 보수는 공산주의 전통을 지지하고
1980년대 미국에서의 보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지지하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까지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 정당들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보수적이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장악되어 급진적인 혁명 정당으로 변모했다. 미국 공화당 같은 새로운 브랜드의 보수 정당들은 기존 제도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신 기존 제도와 전통을 근본적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과학자, 공무원, 여타 고위 공직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존중을 거부하고 이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대한다. 또한 선거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전통을 공격하며 패배를 인정하고 권력을 순조롭게 이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2021년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며 열광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 관점이 옳든 그르든 이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혁명이다. 보수의 자멸에 진보는 경악했고 민주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 구질서와 기존 제도를 소화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가지 설명은 기술 변화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온건한 보수주의 프로그램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떤 종류의 혁명이 불가피해 보인다면 좌파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파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1920년대와 30년대 보수 세력의 정치 논리였다.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서 보수 세력은 소련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좌파 혁명을 막는 방법으로 급진적인 파시스트 혁명을 지지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도 민주적 중도 노선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고 2020년대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급진적인 혁명의 유혹을 거부할 때 민주주의는 매우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자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경직된 체제보다 기술적, 경제적 파고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이탈리아처럼 격동의 1960년대를 버텨낸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나 남유럽의 남미 파시스트 잔당들보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컴퓨터 혁명에 훨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21세기를 버텨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능력은 유연성일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체제보다 유연하다. 그리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아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잡을 대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일상적인 결정부터 인생을 바꾸는 결정까지 우리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회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컴퓨터에 맡길수록 민주주의의 자정 기능, 투명성, 책임성이 약화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에 따라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는 새로운 인권을 성문화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알고리즘이 한 인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인은 결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간이 운영하는 기관에 의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의 편향이 최소화되고 민주주의의 자정장치를 통해 컴퓨터의 중대한 실수 중 적어도 일부를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 불가해하고 이질적인 지능의 AI 등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다. 만일 인간의 삶에 대한 더 많은 결정이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져 유권자들은 그 결정을 이해할 수도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불가해해지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는 최근 포퓰리스트 정당과 강력한 지도자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될 때 쉽게 음모론에 빠지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상인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영감을 주는 똑똑한 사람도
점점 세상을 지배해가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혼자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단일 데이터 포인트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신청, 팬데믹, 전쟁 같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특정 행동 방침을 취할 하나의 이유를 찾고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단일 원인의 오류다. 우리는 머릿속에 50가지 이유를 의식적으로 나열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모든 가중치를 합산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우리의 범죄 가능성이나 신용도를 정확히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SF 시리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인 추락은 이런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 드라마는 생물학적 지위 경쟁을 둘러싼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컴퓨터 기술이 지위 경쟁의 규칙을 바꿀 때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통찰력 있는 탐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 대신 디지털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분권화 성격과 강력한 자정 기능은 전체주의를 막는 방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중요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토론 참여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집단이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과 이해관계가 추가되고 토론을 진행하고 결정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 합의에도 균열이 생긴다. 공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결정을 어떻게 도출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되기 쉽다.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AI의 잠재력이 특히 걱정스러운 이유는 AI가 공론장에 새롭게 들여보내는 것이 인간 집단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비인간 개체의 목소리가 일으키는 불협화음을 상대해야 한다. 2016년 미국 선거운동 기간에 생성된 2천만 개의 트윗 중 380만 개가 봇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알고리즘은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는 봇과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공론장을 지배하게 되면 민주적 토론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토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공론장에는 컴퓨터가 생성한 가짜 뉴스가 범람할 것이고 시민들은 자신이 인간과 토론하고 있는지 조작적인 기계와 토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나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민주적 대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무력하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는 가짜 인간이 뱉어내는 가짜 뉴스로 정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를 규제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며 또 취해야 한다.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화폐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규제에서 영감을 얻을 것을 제안했다. 화폐 위조에 적용되는 원칙이 인간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특정인이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었고 사회는 그런 사기를 처벌했다. 하지만 위조 인간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데닛은 정부가 위조 화폐를 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단호하게 위조 인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인을 딥페이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으로 가장하려는 시도까지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중요한 공개 토론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일을 감독받지 않는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가 붕괴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른다. 이것 자체가 시대적 특징이다. 정보 네트워크는 너무 복잡해졌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의 결정과 상호 컴퓨터 현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서 인간은 왜 우리가 서로 싸우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질문에조차 답하기 어려워졌다.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 고칠 수 없다면 대규모 민주주의는 컴퓨터 기술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대신할 지배적인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 미래는 전체주의 체제에 넘어갈까? 아니면 컴퓨터가 전체주의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까? 곧 살펴보겠지만 인간 독재자도 AI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전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근대 이전의 정보 기술로는 대규모 민주주의도 대규모 전체주의도 불가능했다. 20세기에 새로운 정보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대규모 민주주의와 함께 대규모 전체주의도 가능해졌지만 전체주의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 전체주의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브로 흘려보내 그곳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신, 전화, 타자기, 라디오와 같은 기술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도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이런 일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 그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등장했다. 이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의 스탈린들이 기다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AI는 기술적으로 힘의 균형을 전체주의에 유리하게 기울일 수 있다. 실제로 정보가 밀려들 때 인간은 압도되어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지만 AI는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AI는 정보와 의사결정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수십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로 훨씬 더 나은 알고리즘을 훈련할 수 있고 더 나은 알고리즘은 더 많은 트래픽을 끌어들이며 이 사용자들이 생성한 더 많은 데이터는 다시 차세대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2023년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1.5%를 장악했다. 따라서 모든 정보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려는 전체주의 정권은 AI를 이용해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완전한 감시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정권도 AI와 관련된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재 정권은 비유기적 행위자를 통제해 본 경험이 없다. 모든 독재 정보 네트워크의 토대는 공포인데 컴퓨터는 투옥되거나 살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반정부 메시지를 퍼뜨리는 봇들은 숨기는 것이 많고 비판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권에 훨씬 위협적일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이 정권을 비판하는 대신 아예 장악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쉽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독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한만 가지면 독재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딱 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만 알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에 앞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닥칠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현재의 AI 시스템은 아직 정권을 장악할 힘이 없지만 전체주의 체제에는 알고리즘을 지나치게 신뢰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전체주의 체제는 집권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항상 옳다고 가정한다. 그런 전제 위에 세워진 정권은 오류 없는 지능의 존재를 언제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고 권력자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자정장치를 만들기를 꺼린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전체주의 전통은 그런 정권들에게 AI의 무오류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는 그 나라의 국민은 물론 나머지 세계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독재자에게 괴로운 딜레마를 안겨준다. 인간 부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류가 없다고 여겨지는 기술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술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AI를 감독할 수 있는 인간의 기관을 만들면 독재자 자신의 권력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아직까지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스스로 인류 문명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인류가 단합하는 한 AI를 통제하고 알고리즘의 오류를 찾아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인류는 단합한 적이 없다. 인류는 오랫동안 악의적인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AI 발전이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컴퓨터가 악의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의 등장은 국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국제 질서는 크게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는 정보와 권력을 중앙 허브에 모으는 것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류는 새로운 제국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즉, 소수의 제국이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인류는 서로 경쟁하는 디지털 제국들 사이에 가로놓인 새로운 실리콘 장막을 따라 분열될 수 있다. 이는 매우 다른 별개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작용은 훨씬 어려워지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소통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란이나 러시아 네트워크에 속한 카타르인, 중국 네트워크에 속한 통가인, 미국 네트워크에 속한 투발루인들은 서로 인생 경험과 세계관이 너무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힘들 것이고 많은 면에서 서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불투명한 실리콘 장막으로 분리된 라이벌 제국들의 세계는 AI의 폭발적인 힘을 규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경쟁자가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나 블록도 독자적인 디지털 진영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각 진영은 저마다 다른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세계는 두 개의 제국으로 나뉘는 대신 10여 개의 제국으로 나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국 경쟁이 다소 완화될지 아니면 악화되기만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제국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무력 충돌의 위험은 커진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직접적인 군사대결로 치닫지 않은 이유는 상호 확실 파괴 독트린 덕분이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확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예전보다 크다. 사이버 전쟁은 핵 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이버 무기는 핵 폭탄보다 훨씬 용도가 다양하다. 사이버 무기는 한 국가의 전력망을 붕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 연구시설을 파괴하고 적의 센서 시스템을 교란하고 정치 스캔들을 일으키고 선거를 조작하고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냉전은 고도로 이성적인 체스 경기와 같았고 핵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괴의 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욕구는 그만큼 작았다. 사이버 전쟁은 이런 확실성이 없다. 각 측이 어디에 논리폭탄, 트로이 목마,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은 상호 확실 파괴 전략을 훼손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은 자신들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고 대규모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물론 세계가 소수의 디지털 제국으로 나뉘든 200개 국가로 구성된 다양한 공동체로 남든 아니면 전혀 다른 뜻밖의 노선을 따라 분열되든 협력은 언제나 선택지에 있다. 인간 사이에서 협력의 전제 조건은 비슷함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화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단합하게 해줄 어떤 공통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능력이 호모사피엔스를 지구를 지배하는 종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적 협력이 없으면 예방은커녕 억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세계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몇 가지 세계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은 각 국가의 고유성과 애국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국가 간 관계를 규제할 뿐이다. 월드컵이 그 좋은 모델이다. 두 번째 원리는 소수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모든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 모든 국가대표팀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드컵은 생화학자들 간의 경쟁으로 변질되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기술이 판도를 바꾸는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국익과 세계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들은 분명 신기술 개발 경쟁을 계속하겠지만 이따금 자율무기나 조작용 알고리즘 같은 위험한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제한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이는 이타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한 일이다. 전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변하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 전쟁도 변한다. 1945년 이후의 시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 핵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커졌다. 1950년대 이후로 초강대국들은 전면적인 핵 교환에서 어떻게든 승리한다 해도 그 승리는 국민의 대부분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동시에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잠재적 이익은 감소했다. 논과 금강은 여전히 정보 가능했지만 20세기 말에는 이미 경제적 부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같은 새로운 선도 산업은 군사 정복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문 기술과 조직 운영 노하우에 기반을 두었다. 따라서 1945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패전국들이 스웨덴, 싱가포르처럼 군사적 충돌과 제국주의 정복을 피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전과 반란은 여전히 흔했지만 1945년 이후 세계에는 국가 간 전면전, 특히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현저히 줄었다. 전쟁이 줄어든 것은 신이 기적을 일으켜서도 자연 법칙이 바뀌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법, 신화, 제도를 바꾸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린 결과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변화가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언제든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 경제, 문화는 항상 변한다. 2020년대 초인 지금 예전보다 많은 지도자들이 다시 군사적 영광을 꿈꾸고 있고 무력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초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정복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AI 시대에는 우두머리 포식자가 AI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우리가 자연스럽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을 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는 인류 문명이 분쟁으로 소멸한다면 그것은 어떤 자연 법칙이나 낯선 기술 탓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노력할 경우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오래된 것은 한때 새로운 것이었다. 역사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다. 5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필로그가 남아있네요. 마무리 삼아 조금만 더 연장해 볼게요. 이제 이 책을 시작할 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우리는 핵미사일과 초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덮어놓고 생산할 정도로 어리석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걸까? 이 책에서 나는 그것이 인간 본성 탓이 아니라 정보 네트워크 탓이라고 주장했다.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시한 탓에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들은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지만 지혜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물론 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면 힘은 이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막강해질수록 네트워크의 자정장치가 중요해진다. 인류가 오랫동안 잘 살아가려면 자정장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정장치를 약화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자정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가 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인원, 쥐, 여타 유기체들은 우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존재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은 없지만 매우 강력한 이질적인 형태의 지능을 창조했다. 이 지능을 잘못 다룰 경우 그것은 지구에서의 인간 지배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의식의 빛 자체를 꺼뜨려 우주를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다행히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힘을 견제하는 균형 잡힌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정장치를 갖춘 제도를 구축하고 힘들고 다소 재미없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서 긴 녹음 끝에 에필로그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정말 긴 녹음이 되었는데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